자, 제가 드디어 상하이 임시정부에 왔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쓰여 있습니다. 붉은색 벽돌집으로 된 이 임시정부는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딱 와봤을 때 정말 조촐하다. 이렇게 작고 조촐한 곳에서 시작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상하이 임시정부가 왜 여기서 하필 상하이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그거는 여기가 바로 프랑스 조계지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계지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행정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상하이에서 여기 부분은 프랑스가 힘이 닿는 곳, 그러니까 일본이 간섭할 수 없는 곳, 여기서 무슨 범죄가 저질러져도 치외법권으로 프랑스 법으로 해결받는, 그렇게 재판받는 그런 식의 조계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상하이 임시정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가 워낙 보안이 강화됐기 때문에 내부에 촬영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눈으로 관람하시고 여기 가이드분 따라서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임시정부의 정치 형태가 민주공화정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때 당시 순종도 있었고 왕정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민주공화정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건 3.1운동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죠. 3.1운동은 전 계층이 참여를 했습니다. 상류층, 중류층, 정말 이런 양반들 뿐만 아니라 노비, 기생, 거린까지 사회 전체 계층이 모두 3.1운동에 참여를 했고, 그 정신이 이어져서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정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부에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썼던 그런 집기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했던 그런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집무실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상하이 임시정부를 둘러봤습니다. 사실 상하이 임시정부 말고도 그 뒤로도 바로 상하이 헝코우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 때문에 일제 감시 때문에 옮겨질 수밖에 없었죠. 오늘 상하이 임시정부 내부를 자세히 찍지 못한 게 좀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직접 상하이에 와서 눈으로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상하이에서 2시간 정도 이동해서 가흥으로 왔습니다. 가흥에는 김구 선생님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집이 있는데요. 왜 김구 선생님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상하이 헝코우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일제 감시와 탄압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이동할 수밖에 없었죠. 원래는 항저우로 이동하려고 했었는데, 항저우로 이동하려는 그런 와중에 항저우로 간다는 소식이 일제의 귀에 들어가서 잠시 가흥으로 이렇게 피난을 하신 겁니다. 긴박한 상황이 느껴지는 그 피난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김구 선생님이 피난처로 사용했던 집입니다. 이 집은요, 바로 접어성의 양아들 진동생의 집입니다. 이곳은 김구 선생님이 사용하셨던 응접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식당이 있고요. 계단이 진짜 좁은데요. 여기가 바로 김구 선생님의 침실입니다. 침실 바로 옆에는요,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을 통해서 일본 경찰이 오지 않나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일본 경찰이 갑자기 이 집에 습격이 일어나면 이쪽으로 가서 또 여기 창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작은 창문이 나와 있고, 이 창문 아래에 바로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신 거죠. 이곳이 바로 비밀 통로입니다. 이 위쪽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면은요, 피신을 하시는데 이쪽으로 쭉 가면 여러분, 바로 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강물을 통해서 배를 타고 김구 선생님이 피신하신 것이고요. 저쪽 뒤에 건물을 보면 바로 영화 밀정에 나왔던 건물, 그 장소입니다. 그쪽에서도 김원봉이 배를 타고 피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김구 선생님의 피난처는 이쪽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김구 선생님과 관련된 기념관이 있습니다. 자, 기념관 정중앙에는 김구 선생님의 흉상이 있습니다. 사실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헝코우공원에서 엄청난 쾌거를 이뤘잖아요. 상하이 의거가 성공한 뒤로 큰 승리,
또 계속되는 또 아픔이었습니다. 왜냐면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제 감시와 삼엄함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자, 상하이에서 가흥으로, 또 가흥에서 여기 항주로, 나중에는 충칭까지 상하이 임시정부는 계속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김구 선생님도 계속 피난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구 선생님의 현상금이 수백억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임시정부 요인들 중에서도 밀정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바로 이 가흥 피난처에 있는 건요, 정말 한두 명 정도밖에 몰랐대요. 국내에서는 김구 선생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김구 선생님의 피신을 도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해보 같은 경우에는요, 김구 선생님은 정말 피신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몸으로 노를 저어서 이제 노를 저어서 하루 종일 배를 타고 운하를 돌면서 일제 추격을 따돌렸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김구 선생님과 신분을 위장해서 가짜 부부처럼 행세해가지고 남경에서 피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김구 선생님은 장진구라는 이름을 쓰고 광동어를 쓰면서 광동 사람으로 그렇게 위장을 하고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예, 저는 오늘 김구 선생님의 이 피난처를 둘러보면서 진짜 그때 상황에 일촉즉발의 불안한 상황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침실 옆에 비밀 통로가 있었고 배를 통해서 이렇게 피신을 하셨던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임시정부를 이끌어갔던 그런 그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고 정말 고생을 하셨을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피난처를 보고 왔잖아요. 바로 옆에는 몇 발자국 가면 임시정부 요인들이 살았던 곳이 있다고 합니다. 위에 가면 요원들이 살았던 집이야. 위가. 위층에서 이 숙소로 사용을 했고 밑에다가는 이렇게 간단한 진열을 해줬구나. 네, 여러분, 실제로 사용했던 숙소를 그대로 보존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임시정부를 이끌고 가면서 이 김구 선생님 옆에서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이동영 선생님, 그리고 김희안, 그리고 엄항석 선생님입니다. 특히 엄항석 선생님은 김구 선생님의 비서실장 격으로 바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죠. 여기는 이제 포토존인가 봐요. 이렇게 여기 사진을 찍는. 와, 우리가 사진 찍어야겠다. 네, 사진 찍는 포토존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와 아들이 묵었던 곳입니다. 여기 보면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어머님은요, 그때 당시 임정 요인들이 따뜻한 속옷을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치스럽게 속옷을 입겠느냐 이러면서 그런 것도 마다하시고 항상 검소한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자, 저는 상하이를 지나서 가흥을 지나 항저우에 왔습니다. 바로 여기가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곳인데요. 항저우 임시정부 기념관입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을 했고요. 1층에는 영상도 볼 수 있고 2층까지 기념관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고 하니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 가셨다면은 어떤 활동으로 독립운동을 하셨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그런 거 많이 꿈꿔왔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여명의 눈동자를 보고 거기 보면 이제 거기서 첼시라 씨가 기생으로 분장을 해서 일본 하라다 그 중경인가 아무튼 일본 사람을 유혹해서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생이 돼서 그 일본 순사를 어떻게든 이제 유혹을 한 뒤 약간 정보를 빼내는 약간 그런 식의 약간 첩보도 하고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지금 중경 임시정부 청사에 왔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충칭으로 알고 있는 곳이죠. 충칭 임시정부 청사는요, 규모가 진짜 커요. 저희가 지금까지 다녔던 임시정부 청사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가장 또 마지막, 중국 내에서의 마지막 임시정부고요. 충칭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 진열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임시정부 진열관에 이렇게 들어가면 가장 가운데에 태극기와 김구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임시정부 돌아다닐 때 좀 신기했던 게 이렇게 태극기를 걸어놓고
김구 선생님의 흉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참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임시정부의 내각 조직 및 국정 운영, 내각에 대해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정부였던 거죠. 주석 김구 선생님, 그죠? 주석 김구 선생님, 부주석 김교식 선생님, 이게 쭉 그때 당시에 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정부가 완벽하게 짜진 겁니다. 여기 보면 내무부장, 법무부장, 외무부장, 국무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선정부장. 요즘에 보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있고 밑에 장관이 있잖아요. 뭐 외교부 장관, 문교부 장관, 문화부 장관 이런 식으로 각 장관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정부가 된 겁니다. 하나의 나라의 정부를 완벽히 꾸린다고 할 수 있죠.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전에는 이제 여기저기 피난 다니고 옮겨가고 혼란기가 있었는데 충칭에서는 완벽한 준비가 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칭에 대한 일본의 대폭격 동영상입니다. 완전 충칭 시가지가 난리가 났죠. 이게 다 시체입니다. 엄청난 폭격이 있었고 그 폭격으로 인한 사람들의 그런 희생들, 정말 여기 보면 시체도 나와요. 그래서 일본이 정말 엄청난 폭격을 했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죽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자, 이 뒤쪽으로 오시면요, 방공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가이드분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 방공호는 충칭 폭격이 있을 때 이쪽을 대피했던 곳이라고 해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는 지금 김구 선생님의 집무실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석 판공실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판공실인데 한문 그대로 하면 판공실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사무실이란 뜻이라고 해요. 저는 왜 여기 오고 김구 선생님 생각하면 이게 눈물이 나죠? 진짜. 제가 경교장에서 그 김구 선생님이 진짜 그 총을 맞았던 그 장소에 유리에 총알이 깨진 그 장면까지 다 보고 김구 선생님의 피 묻은 그 옷을 다 봐서 그런지 되게 마음이 안 좋아요. 어쨌든 김구 선생님이 살아 생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각종 직무를 받고 이제 숙소로 사용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에는 국무위원 회의실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국무회의를 했던 이 공간을 또 이렇게 재현을 해놨어요. 이곳에서 우리나라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이끌어갈 건지, 광복 이후에 어떻게 정부를 제대로 이제 또 이제 시작을 할 건지, 막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여기서 회의를 하셨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재무부입니다. 재정 관련해서 회의를 했던 곳이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재정에 관련돼서 어떻게 자금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하고요. 이쪽에도 따로 건물 이렇게 서랍이 많잖아요. 이런 서랍에 돈 관리를 하고 여기서 주판을 지키면서 계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중경 임시정부에 와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김구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였어요. 나 지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연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 목소리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좀 감격이 느껴졌어요. 진짜 김구 선생님이 연설도 정말 잘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나라든지 우리의 이제 앞길을 막고 우리 나라의 앞길을 막는다면 우리 몸에 있는 피의 양만큼 쏟아 바쳐야 된다는 그 말이 진짜 좀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라라는 개념을 내가 우리 나라에 대한 사랑이 얼마큼 있는지 되돌아보게 됐고, 사실 우리는 좀 불만이 많잖아요.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대통령 누구 때문에 문제다. 좀 이렇게 불만을 갖고 살았었는데, 옛날 분들은, 그 시대를 살던 우리의 조상분들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중국에서 노력을 하셨고, 누군가가 우리 나라를 이렇게 막고 방해하고 뺏으려 한다면 진짜 몸 바쳐서 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게 진짜 존경스럽고, 지금을 사는 우리가 좀 부끄러워.